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은 전쟁이 끝난 후에 유보트가 그가 전쟁 동안 진짜로 두려워했던 유일한 것이었다고 유명하게 언급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유보트의 언급만으로도 무자비한 철의 킬러들이 바다를 배회하며 그들 앞에 놓인 장애물을 통과하려는 의심하지 않는 상선들을 사냥하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독일의 루프트와페는 영국을 복종시키기 위해 폭격하는 능력이 부족했지만 반면에 유보트는 북아메리카에서 필요한 생명선을 차단함으로써 나치의 폭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유럽연합의 미래와 연관하여 국가의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유보트는 연합국 미디어에서 그려낸 것처럼 거의 신화적인 생물체도 아니었고 의식 없이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드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부에서 살고 일하는 무기 플랫폼이었으며 일부는 고국을 위해 싸우고 일부는 파시스트 이상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들의 경험은 어땠을까? 그들이 때때로 몇 개월 동안 지속되는 순찰 중에 어떤 조건을 경험했을까요?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이 바다의 금속 상어들의 압력 선체 안으로 들어가 이들 남성들이 경험한 조건을 더 잘 이해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 크리그스마린의 모든 유보앗 클래스 중에서 타입 7C는 의심의 여지 없이 칼데니츠의 함대의 근간이었으며 568개의 예가 완성되어 사용되었습니다. C 타입 7B의 발전 버전은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 유보앗 함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연합군 수송대를 가로막는 데 중요했습니다. 이는 영국, 캐나다, 그리고 후에 미국의 항공기가 초기에 그들의 육지 기지에서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위협적인 기계들은 표면에서 단지 769톤의 물을 이동시켰고 당시의 전형적인 구축함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으며 길이는 67m, 너비는 6던 2m, 콘닝 타워에서 높이는 96m였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약 50명의 선원들이 살고 일하고 물론 연합국 해군을 싸워야 했습니다. 연합국 해군은 그들을 차례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공간이 좁은데 이 수치들이 선원들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니요, 거의 모든 가능한 공간이 무엇이든 간에 채워져 있습니다. 전기 장비, 무기, 그리고 물론 장기 순찰을 위한 공급품들로 말이죠. 유봇 부대의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디자이너들이 승무원을 단지 사후 생각으로만 포함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보앗은 쾌락 크루즈를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보앗은 무자비한 전쟁 무기였고 그러한 측면에서 14개의 21인치 어뢰를 탑재하고 있었으며 이는 타입 실C의 5개의 어로의 튜브 앞쪽사 개와 활주로 하나를 공급했습니다. 강력한 고폭력 탄두를 운반하고 40노트 이상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유보아트의 숙련된 지휘관이 적선을 겨냥하면 그 선박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았고 가장 잘 보호된 전함만이 생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자존심 있는 유보에이트 선장은 한 발의 어뢰로 충분하지 않다면 두 번째를 발사해 일을 끝내기 전에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 지역에 필수 공급품을 운반하는 상선들에게는 공격을 받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유보앗들이 88mm 데크총을 사용하여 그들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먹잇감이 열악하게 보호되어 있음을 자주 발견했기 때문에 어뢰만이 유보앗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길지 않았습니다. 왕립 해군과 로열 캐네디언 네이비의 신속히 함대를 구성하여 검증된 호송 시스템으로 상선을 보호하도록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유보트들의 화력보다 훨씬 많은 파괴력을 가진 구축함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들은 매우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독점적으로 잠수어로의 공격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거의 경고 없이 공격하고 그들이가 한 대혼란에서 동일한 은밀함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유보앗은 완벽하지 않았고 그 가장 큰 약점은
당시 대중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그들이 진정한 잠수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동맹국에 의해 완전히 이용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대부분 잠수하며 적 함선 공격이나 동맹국 호위, 항공기로부터의 도주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는 그들의 배터리가 수중에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수명 때문에 유보아트는 소진 전에 수면으로 올라와 일반 디젤 엔진으로 작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그들을 선박과 항공기의 탐지와 공격에 노출시켰습니다. 유보아트 목표 추적하고 속도 필요할 때 배터리 수명은 더 짧아집니다. 수면 위에서 유보아트는 무기가 부족해 동맹국과 싸울 수 없는 약한 전함이었고 불량한 해상 유지력 때문에 어로에선처럼 어뢰를 투입할 만큼 충분히 민첩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잠수 상태에서 유보아트는 사냥꾼이었지만 수면 위에서는 사냥감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해 전사들이 사용한 모든 무기에서 한 가지는 항상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무기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만큼만 좋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강하고 건강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관된 그들이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양식단이 필요합니다. 육지에서는 공급 체인이 원천부터 최전선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유보아트 선원들에게는 그런 편의는 없습니다. 그들은 출발 전에 선상에 보관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있었고 이는 선상의 사람들을 3주에서 12주 때로는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먹이고 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으로 모든 틈을 채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할당받은 순찰의 운영 요구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크리그스마린은 식단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고 전형적인 나치 방식으로 선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선원들이 좋은 품질의 음식을 정기적으로 먹는 것이 심리적으로 어떤 위안을 주며 긴 순찰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식사를 공유하며 동료애를 형성합니다. 수면선에 비해 유보트의 선원 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선원들이 2가지 이상의 업무를 맡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보트의 항해사가 병참장교로서의 역할을 겸하게 되어 출발 전에 유보트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신선한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 시설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음식들은 순찰 초기에 소비되었고 신선한 빵 공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의 식사는 주로 통조림 음식이었습니다. 유보트의 조리실은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요리사가 좌우로 움직이기 어려웠고 꼭 필요한 시설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전열판, 2, 3개, 전기 오븐, 싱크대, 그리고 약간의 보관 공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통조림 음식의 담백함을 고려할 때 음식을 어떻게든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요리사는 유보트 선장들에게 매우 소중했습니다. 전쟁이 방해하지 않는 한 선원들은 일반적으로 하루 3끼를 즐겼습니다. 아침 식사는 커피, 버터밀크 수프, 비스킷, 버터나 꿀 바른 빵, 계란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점심에는 종종 수프 외에 감자, 조리된 고기와 채소, 과일이 추가로 제공되었습니다. 마침내 저녁 식사나 만찬에서는 소시지나 통조림 생선, 치즈를 함께 제공하며 가능하면 빵, 뜨거운 음료, 초콜릿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일부 유보아트 순찰의 길이를 고려하면 전체 기간 동안 공급품을 저장하는 것이 종종 불가능했으므로 중간에 보충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독일은 처음에는 유보아트와 바다에서 만나서 재고를 보충하는 보급선을 사용했고 이 보급선들은 때때로 스페인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스페인은 공식적으로는 전쟁에서 중립이었지만 스페인 당국은 이를 눈감았습니다. 이것이 너무 위험해지자 독일은 타입 14로 지정된 유탱커 함대를 사용했는데 유보아트 선원들은 이를 우유소베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러한 선박들은 타입 CLC와 많은 공통점을 공유했고 24척이 계획되었지만 결국 10척만 완성되었고 모두 전쟁 중에 잃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유보아트들이 순찰에서 빠져나와 나머지를 서비스해야 했습니다. 재공급은 수면 시간에 진행되어 탐지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1941년 10월까지 연합국의 항공기들은 레이더를 사용하여 수면 위에 유보아트를 찾아내어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재공급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고 신경이 곤두서는 경험이었습니다. 유보트 선원들은 하루에 3번 8시간씩 교대로 일했습니다.
한 교대는 잠을 자며 다른 교대는 근무하고 나머지 교대는 유보트 유지 작업을 했습니다.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코닝타워에서 경계를 서고 주변을 살피며 연합국의 항공기를 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선원들에게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이 작업이 선호되었지만 겨울에는 가장 혐오스러운 작업 중 하나였습니다. 유보아트는 표면에서의 해상성이 악명 높게 나쁘고 가장 약간의 불안정한 날씨에서도 흔들렸습니다. 물 위에서 낮게 앉아있던 감시 중인 선원들은 종종 그들의 유보아트를 집어삼키는 파도에 의해 젖었고 탑의 꼭대기에서 좌우로 흔들리면서 가장 경험 많은 선원들조차도 심하게 아프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선원들에게는 해병증이 적만큼이나 위협이었고 특히 전쟁 초기에는 함대가 빠르게 확장되어 기본 해군 훈련에서 바로 모집한 신입사원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U-570의 상당히 미숙한 선원들은 해병증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선장포함, 영국 공군 비행기의 공격으로 약간의 손상만 입었을 때도 그들은 그것에게 항복했고 그 후 유보아트는 포획되어 HMS 그라프로서 왕립 해군에 투입되었습니다. 감시교대에서 돌아오는 것은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거나 제대로 말릴 수 없던 남자들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말렸습니다. 독일 해군은 그들에게 피부에서 염수를 씻어내려고 특별한 비누를 제공했지만 청결을 위해 신선한 물을 낭비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순찰 초기에는 잠수함은 채취의 냄새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남자들의 얼굴은 면도를 할 수 없어서 빠르게 수염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잠수함 조무사의 이미지는 깔끔하게 정돈된 교복과 신선하고 깨끗하게 면도한 얼굴을 가진 표면선에 복무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그런 불결한 환경에서 번창하고 그 크기를 훨씬 초과하는 놀라운 영향을 미친 동맹국의 전력에 대해 엄청난 존경을 얻었습니다. 승무원 중에서는 라디오 담당자와 같은 전문가들이 종종 주요 승무원의 교대 시간 외에 작업을 하며 어뢰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완전히 그들의 구역에서 생활했습니다. 그곳에서 심지어 침대나 해먹에서도 잠을 청했습니다. 작업 시간 동안 많은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승무원들에게는 항상 소중한 것이 잠이었습니다. 침대는 유보아트에 남아있는 몇몇 공간에 쑤셔 넣었는데 이들은 종종 중앙복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서 일하는 교대가 유보아트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지나가면서 잠이 흔히 방해받았습니다. 승무원들은 화장실에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개인적인 시간이 없었고 그때마저도 보드에는 단 2개의 화장실만 있어 50명의 남성들을 수용해야 했기 때문에 중요한 신체 기능을 수행하면서 평온함을 즐기지 못했는데 다음 사람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인기 없는 승무원들 중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하나의 화장실이 희생되는 초기 순찰에서 특히 사실이었습니다. 추가 저장 공간은 그 안의 것이 다 사용될 때까지만 재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 추적 중에는 화장실 플러시가 엄격히 금지되었는데 그 소리가 동맹국의 호위함에 탑재된 수중 전화로 들려와 유보트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화장실이 유보트 선원들에게 제시한 유일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운이 좋지 않은 U-1206호의 선원들은 제대로 훈련받지 않아서 하수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내의 엔지니어가 잘못된 밸브를 돌려 화장실이 넘쳐서 결국 유보트가 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이 물이 배터리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유보트에게 물이 배터리 구획으로 유입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상황 중 하나로 이로 인해 단락과 염소가스 발생 가능성이 있었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스코틀랜드 해역에서 질식하는 U-1206호 선원들은 공기를 얻기 위해 갑판을 열었으나 즉시 공격받아 유보트를 버리고 가라앉았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할 때 많은 유보트 선장들은 선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독서, 노래, 체스 등의 게임과 경쟁이 포함되었고 보상으로 추가 초콜릿이 제공되었습니다. 가장 헌신적인 나치당원들 중 일부는 가능한 모든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히틀러의 적을 파괴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나의 투쟁에서 읽거나 피러의 격려적인 연설 중 일부를 재생하였습니다. 전쟁 후반에는 이것이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동맹국의 폭격으로 인해 아버지의 나라가 심하게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철의 관으로 불리는 곳에 숨어 있는 젊은 선원들의 마음에 무겁게 담겼습니다. 독일이 항복할 때까지 유보트의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동맹국의 전술과 기술이 이전에 즐길 수 있었던 거의 무적의 상태를 점차 약화시켰습니다. 원시적인 음파 탐지 기술의 등장과 해지옥 대잠모타 시스템과 같은 개선된 무기로 인해 심지어 다이빙으로도 더 이상 보호를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불운한 젊은 선원들에게 그들의 생의 마지막 순간들은 어둡게 비춰진 유보트 안에서 동맹국 호위함의 프로펠러가 물을 가르는 둔한 소리를 들으며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짐에 따라 점점 더 크게 들리는 상황에서 찾았습니다. 물방울 소리가 들리면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런 다음 무기가 폭발하게 됩니다. 유보트 내부는 귀를 멍하게 하는 소리로 흔들렸습니다. 선원들을 마치 구슬처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폭발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가 들리고 거의 동시에 영원한 죽음의 어둠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독일 잠수함에서의 삶의 어두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반응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비디오를 좋아하고 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